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행이 아니라 지금 그 1+4라는 예. 정치 야합 협의체에서 지금 페트를 태워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비례연동제가 문제가 많은 선거법이다고 누누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를 했는데 기어코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또 우리가 강력한 수권 대안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나 비례한국당, 네. 위성정당 그게 네네. 대책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그 이야기네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우리는 엉망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지금 다 무장돼 있습니다. 선거 때는 사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선거에 대한 그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또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 이 선거 당시의 내각이 중립 내각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재인 정권은 선거 때문에 오히려 그 내각을 이 정치적인 중립화로 나가고 중립 내각 구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도 민주당 의원 정세균 의장을 총리로 지금 지명을 했고 선거의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진영 장관이 하고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선거의 주무장관인데 추미애 전 당대표를 내정하고 이게 사실은 평상시 같아도 좀 비판을 받는 상황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 중립 내각은커녕 정치 내각, 선거 내각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내각용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연장 내각용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도대체 우리 문재인 정권은 자꾸만 거꾸로 가는 정권이다 싶어서 안타까워요. 상식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선거를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이나 추미애 장관 내정자의 그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들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선거 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 끝나고. 근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또 엄청난 갈등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분열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정치, 선거. 지난번에 일본과의 그 수출 규제 강제징용에 이어서 수출 규제 파동, 또 지소미아 파동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문건이 이 한일 관계를 국익보다도 총선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문건을 충격을 받았어요. 집권 여당이라는 데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어긋나. 저는 비록 야당 의원일지라도 제가 그 당시에 국회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기록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TV 토론 나올 때도 얘기했어요. 그걸 하루 전에도 지소미아 이후에 하루 전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한테 지소미아 철회하면 안 된다. 유예하라. 유예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 규제를 해줘야게끔 하라. 그 기간 동안에. 그 당시 뭐라 했냐면은 민주당에서 볼때같이 일어나갖고 뭐 여론조사가 절대로 말이야 저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한다. 절대로 그 유예하면 안 된다라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대통령이 유예 결정했어요. 말을 또 금방 바꿔서 외교에 씁니다. 민주당에서 그뭐 저거 정말 저렇게 저렇게 조변 섞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 뭐 기록에 다 나타났습니다. 저는 야당이 어쨌든 국익을 생각해서 내가 국익적인 차원에서 민심의 역풍이 불지라도 그 지소미아 문제는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좀 대국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방법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유예시키고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올리는 것을 촉구하는 걸 하죠. 이게 제가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 정권은 올인이에요. 선거에 올인. 뭐든지 선거에 이 국정의 최대 목표는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입니다. 반드시 국민이 내는 총선에서 저는 심판하리라 봅니다. 이런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기지 않을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 윤석열 총장은 검사 아닙니까? 검사. 예. 검사의 본연에 맞게끔 뭐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검사로서의 일을 한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어진 일에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우리 그 페트 관련돼서 우리도 다 뭐 연락도 받고 소환도 받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전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거기 이제 저기 당했는데 그 뭐랄까 뭐 고발 당했는데 그 뭐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 이제 황교안 당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서 검찰 가서 그 대표로 조사를 받았고 본인들의 책임이다라고 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뭐 윤석열 총장은 지금 그 검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소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선거 전에. 뭐 그거야 알 수 없죠. 예, 그거야 알 수 없죠. 저희는 합법적인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저희는 뭐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처벌 조항을 없애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뭐 더 지켜봐야겠죠. 민심은 이미 저는 기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절반이 넘어서면서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어디 한 구석 뭐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잘하는 것이 없잖아요. 실제로 국정 운영 곳곳이 전부 실정으로 아주 점철돼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 정책을 폈는데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모든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언론 보도 보니까 마이너스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완전히 다 폭망해 버렸고요.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이미 그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대기업들은 투자 의욕이 지금 완전히 꺾여갔고요.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세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분야에서 그 위축이 돼서 또는 그 투자 의욕이 상실이 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요. 실제로 그 다 전국을 다녀보면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이제 뭐 무너져 내렸고 그 외교도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지금 청두에 가 계신데 중국과는 사드 문제,
한한령 문제 아직 해결 완전히 안 됐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본하고는 강제징용 문제 또 수출 규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또 중국과 일본하고도 사실 전부 갈등 관계에 있어요. 뭐 하나 잘 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면 무슨 말할까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정상회담 때 이 주변 국가도 참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미국하고는 좋으나 미국하고도 사실 뭐 이 방위비 협상 최근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우리의 입장을 국익적 관점에서 시원시원 이렇게 풀어가는 곳이 하나도 없고 전부 수세적인 관점에서 지금 몰려 있다고 보고 있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지를 자기네들의 군사 훈련 연습장으로 좀 활용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막 들어와서 휘젓고 다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은 뭐 그것도 침범하고 있고 아주 그냥 동네 북이 된 신세예요. 그다음 북한 보세요. 북한 작년에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뭐 이 비핵화에 물꼬를 텄다고 했는데 북한 핵폐기가 뭐 1mm라도 됐습니까?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잖아요. 북핵 폐기는 하나도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은 미사일 쏘면서 원래 행사처럼 지금 불꽃 노래듯이 하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은 전혀 폐기는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더불어서 김정은은 또 뭐라고 합니까?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포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도대체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수모를 느낄 정도로 그런 표현을 당하고 있어서 저는 이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어디 한 군데도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강화시키거나 우리의 국익적 관점에서 성과를 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지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과연 뭘까? 성과가 뭘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상이 그 국회의장을 한 분을 총리로 데려가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봐요.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이 존중의 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회의장을 행정부 제2인자로 가서 쓰겠다고 하는 거는 경제와 협치를 중요시한다면 그 분야에서도 일할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많다고 봐요. 지금 법여권에 찾아보면 왜 정세균 의장이냐 이거예요. 왜? 그것도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와 협치 이전에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경고성이나 그 유지를 위해서 저는 정세균 의장을 총리로 이렇게 발탁보다 총리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 또 협치를 할 수 있는 분 많다고 봐요 저는. 저는 정세균 의장님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모르겠는데 난 대통령 출마할 줄 알았어. 근데 어디 총리로 갔는지 나는 그 총리로 발탁한 총리로 가져가는 사람이라도 가는 분이라 난 참 너무 아쉬운 게 많네요. 차라리 대통령 출마한다면 그거는 더 이해가는 측면이 있었지 향후에. 아니 그 또 현실적으로도 저는 김진표 의원이 그 한때 그 경제 총리로 그 참 일리가 있잖아요. 경제부총리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일면 좀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를 만약에 중요시한다면 또 협치를 할 측면에도 그분이 이렇게 뭐 원만한 분위기라 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각에서 뭐 강경파가 반대를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협치보다도 그, 그 선거와 내년 총선과 자기 지지 세력의 그 결속을 위해서 선택했다. 총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별 관심이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별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 허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아, 그 실제 민심은 좀 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민심은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우리 한국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가가 고민의 대목입니다. 네. 저부터도 한국당이 더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토대 위에서 변화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국민들이 이제 이미 외면하기 시작했다. 민심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 수치는 저는 요즘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법이라든가 그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당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폭넓게 지지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더 큰 우리의 관심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면이 이제 그 페트 국면, 예. 저희가 모은 당력을 모아서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하고 이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서 올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의 그 어떤 그런 그 혁신이라든가 그 개혁적인 그 드라이브를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국면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거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럼요. 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이 원하시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도층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이제 그 여성과 청년층입니다. 계층을 성으로 따지면 여성이고 연령으로 따지면 청년층에 우리가 취약합니다. 여성과 청년층이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 이유는 뭐 우리가 그동안 그 보여왔던 잘못된 행태라든가 또 저희들이 잘못된 메시지 충분히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기대를 못 갖게 하고 여성들이 실망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꼰대 정당이라고 예, 꼴통 보수 정당이라는 또 막말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 굉장히 우리 그 한국당을 좀 이렇게 그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측면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그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과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폭넓게 천하의 인재들을 우리가 발탁을 해서 모셔와야겠죠. 그런 분들 영입을 해야겠죠. 인물.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을 많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한국당을 지지하면 여성과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결국 인물과 정책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정치 천부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러니까 아무튼 황교안 당대표가 우리 한국당에 오셔서 그 당시 우리 당의 지지율이 그 지방선거 때 한 자리 숫자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10%대 내외였잖아요. 그래서 황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재보궐선거
네. 통영 거성, 경남의 통영 거성하고 창원에서 사실상 승리한 겁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때 그 통영 거성 다 뺏겼잖아요. 다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이렇게 승리를 했고 창원에서도 아깝게 뭐 석패를 했습니다만 득표로 보면 많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황 대표가 직접 내려가서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보면서 정치권에 들어오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서 야,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이 우리가 이제 뭐 저 문재인 정권 실정을 비판하고 우리가 대안을 실정만 내세운 게 아니라 대안도 내세웠잖아요. 민부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법안인 민부론, 또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한 민평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국민들을 그 미래 교육과 관련되는 민교련 이 대안도 끊임없이 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한기현 대표가 고비고비마다 그런 그 당의 위기라든가 이 현 정권하고 그 부딪혀 싸워야 되겠다는 순간순간마다 피한 적이 없어요. 그 삭발 투쟁을 한다든지 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단식 투쟁한다든지 이런 고비마다 그런 위기를 또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온몸을 던져서 또 했단 말입니다. 그 짧은 거의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시간에 굉장히 그 상황 진단을 잘 하고 대처를 잘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정치를 오래 했던 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대표님 말씀대로 없잖아요. 예? 행정부에만 계속 있었고 저하고는 제가 정책의장 할 때는 법무부 장관 하셨고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총리를 하셔서 그때 제가 당정 멤버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이 전국을 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 양반이 외유내강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자기가 역사적인 사명감 그런 좀 정치 그런 DNA를 타고났네요. 예, 그래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외유내강적인 리더십이 있고 또 장악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그 순교자 이게 편이면 저가면 못하든 그런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헌신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이러한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전국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달리 나오는 거죠. 지금은 싸울 때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울 때가 싸우는 거고 이 국면이 지나면 또 이제 다양하게 그 이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을 곁에 가서 또 경청하고 또 필요한 그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정 활동을 오래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대 때부터 같이 사실 해왔죠. 예. 예. 그런데 같은 상임위를 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의정 활동 계속 같이 하면서. 그런데 제가 당직을 맡으면서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그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상의할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제가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 좀 나라가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분이라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한국 땅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원해 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계시네요.